2022년은 정말 엄청난 명경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세라 대 프로아스카, 번즈 대 치마이프, 포이리에 대 챈들러 등 긴장감 넘치는 혈전으로 가득했고, 또 언더독과 역전승의 해이기도 했는데 우스만 대 에드워즈, 아데사냐 대 페레이라 모두 도전자들이 다 지고 있던 경기를 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존 존스의 헤비급 데뷔전, 치마이프와 코빙턴의 격돌 등 현실화되지 못한 경기 중 2023년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매치업들을 보겠습니다. 존 존스 대 은간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 존스의 헤비급 데뷔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큰 이슈였습니다. 존 존스는 23살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이기면서 UFC 역사상 가장 어린 챔피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무려 14번이나 UFC 타이틀을 방어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꾸준히 헤비급으로의 전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2020년 2월 9일에 도미닉 레이스를 이기고 나서 아직까지 옥타곤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존스는 헤비급으로의 월장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포기하기까지 했지만, 헤비급 존 존스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비어있는 라이트 헤비급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레이스와 블라코비치, 아데사냐, 테세이라 그리고 프로아스카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벨트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프로아스카의 부상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은 다시 한번 임자가 없는 상태로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 존 존스는 2년 전부터 벌크업을 시작했고 15kg 이상 증량을 했지만 아직 다음 경기에 대한 확실한 날짜와 상대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UFC 285에서 존 존스가 헤비급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상대는 미오치치가 될 확률이 크다고 하지만 미오치치와 UFC 간의 돈 협상 문제로 경기가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미오치치 대 존스보다는 은간우 대 존스가 훨씬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물론 미오치치도 3번이라는 헤비급 방어전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40살이고 또 역사상 가장 강한 라이트 헤비급 선수를 상대하는데, 기왕이면 괴물 은간우가 더 재미있는 경기와 존스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챌린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은간우는 시를간의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한 다음 아직까지는 부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컴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면서 다시 한번 존 존스와의 경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은간우 대 존 존스 싸움은 3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던 매치업이었습니다. 과거의 은간우도 존 존스에게 위험한 상대였겠지만 지금의 은간우는 훨씬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매번 경기를 뛸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들고 나오는 은간우는 처음에는 모든 능력치가 파워에 몰빵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레슬링을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까지 하는 선수로 진화해 이 무적 이미지를 가진 존 존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은 키와 리치가 비슷한 선수들입니다. 키는 194cm로 동일하고 리치는 존스가 213cm로 은간우의 211cm보다 약간 깁니다. 은간우의 사이즈 자체가 존 존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존 존스는 리치 자체를 아주 잘 활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작고 짧은 선수 상대로 정말 잘 싸우지만, 키나 리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 상대와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된 타격 방어가 UFC에서 가장 긴 팔을 뻗는 롱가드나 손싸움을 통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키가 크고 팔이 하도 길어서 단순히 팔을 뻗고 백스텝을 밟는 방법으로도 상대적으로 짧은 상대의 타격 거리를 효과적으로 허락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스의 스타일을 자세히 보면 모 아니면 도식입니다. 중간 펀칭 거리에 잘 머무르지 않고 아주 극도로 먼 킥거리에서 오블리킥을 난사하거나 붙을 거면 아주 붙어서 뛰어난 클린치 게임을 보여 본인의 약점인 복싱 거리에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원거리에서 은간우의 리치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클린치에서는 은간우의 순수 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존 존스는 클린치에서 뛰어난 머리 포지션으로 상대의 자세를 망가뜨립니다. 머리로 상대의 턱을 밀어 상대는 몸을 곧게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어설픈 자세에서는 전혀 강한 펀치를 던질 수 없습니다. 반면 존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디 펀치와 어퍼컷과 훅을 난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 공격만 하고 상대가 공격할 때는 바로 가까이 붙어 타격거리를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간우를 클린치에서 컨트롤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클 뿐 아니라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은간우를 테이크다운하기 아주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은간우가 거대한 펀치를 던지고 균형이 완전 망가져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웬만한 상황에서 은간우가 언더옥을 팠을 때 이 거인을 넘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클린치 파이팅의 도사인 오브레임도 은간우를 잡았지만 바로 포지션을 내주게 되었고, 이 괴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존스도 클린치에서 다른 선수를 다루듯이 은간우를 다루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은간우가 쉽게 이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간우는 존 존스의 아웃파이팅에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존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상대의 무릎을 공격하는 사이드킥과 오블리킥입니다. 이런 종류의 킥은 푸더크가 느린 상대에게, 특히 사이드 스텝이 많이 없는 상대에게 잘 먹힙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뻔하게 전진하는 상대는 앞다리가 항상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지만, 좌우로 움직이는 상대는 다리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오블리킥이나 사이드킥으로 밟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간우가 레이에스나 구스타프슨 같이 좋은 좌우 스텝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푸더크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푸더크가 느리기 때문에 존 존스의 까다로운 무릎 공격들에 5라운드 내내 당한다면 판정으로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또 은간우는 잽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가 잽과 페인트를 잘 섞어주면 이
닿지도 않는 잽을 카운터하기 위해 거대한 훅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블레이즈와의 경기를 보시면 블레이즈가 던지는 거의 모든 잽에 은간우가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존 존스의 엄청난 리치를 고려했을 때 잽과 페인트, 적절한 오블리킥은 은간우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은간우의 경우 푹신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잽과 페인트를 섞어주어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스가 유지하는 긴 킥거리를 뚫고 펀칭거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미오치치 2차전에서 했던 것처럼 더블, 트리플 잽을 통해 거리를 좁히고 라이트를 셋업하는 식의 공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존스의 킥을 카운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존 존스는 오블리킥이 빗나갔을 때 카운터에 가장 취약합니다. 킥을 찬 직후에는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펀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상대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존스의 오블리킥이 나올 때 킥캐치를 하거나 단순히 빗나가게 한 다음 균형을 잃은 존스에게 펀치러쉬로 달려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존스는 잽과 원거리 킥을 통한 아웃파이팅으로 천천히 더 강하고 거대한 은간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 봅니다. 은간우를 페인트로 유인해서 걸어 들어오는 은간우의 다리를 계속 오블리킥으로 공격하고 천천히 5라운드를 다 쓴다는 느낌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빙턴 대 치마이프 보겠습니다. 치마이프는 솔직히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웰터급과 미들급을 번갈아가면서 싸웠고 가장 최근 경기인 홀랜드와의 싸움에서 웰터급 한계 체중을 3.4kg 넘으면서 웰터급 경기가 아닌 180파운드 계약 체중으로 홀랜드와 붙게 되었습니다. 체중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앞으로 웰터급이 아닌 미들급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들급에서 계속 싸운다기에 치마이프는 미들급에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UFC 데뷔전을 미들급에서 치러 존 필립스를 쉽게 이겼지만 필립스 말고 치마이프가 이긴 미들급 선수는 제로드 머샤트가 유일합니다. 웰터급에서는 상위 컨텐더인 번즈를 이겼기 때문에 타이틀에 훨씬 가까워 웰터급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번즈를 이기긴 했지만 아직 타이틀 도전권을 바로 받기에는 애매합니다. 우스만 대 에드워즈 리매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기에 다른 상위 컨텐더 한 명만 더 이기면 바로 타이틀 도전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코빙턴이 아주 적절한 상대로 지목되는데 코빙턴은 우스만에게 도전해서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레슬링 실력과 무한 체력 때문에 치마이프를 정말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치마이프가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력도 더 좋고 타격 파워도 더 강합니다. 아직 땀도 나지 않았고 체력도 좋을 때 치마이프가 충분히 코빙턴을 몇 번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테이크다운을 가져가지 못해서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해도 치마이프의 무겁고 강한 펀치들은 코빙턴에게 위험할 수 있고 치마이프가 번즈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강한 사우스포 잽은 코빙턴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우스만 1차전에서 가장 많이 고전했던 부분이 우스만의 사우스포 잽이었습니다. 또 코빙턴에게 테이크다운은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수많은 테이크다운을 통해 상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식의 경기 운영을 합니다. 이런 코빙턴에게 테이크다운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타격 파워가 좋은 치마이프에게 유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반에 접어들어 땀도 많이 나서 미끌거리고 체력도 많이 방전된 상태에서는 코빙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한 체력으로 계속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펀치를 던지면 치마이프가 지칠 수 있어 어쩌면 경기를 길게 끌어 판정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치마이프의 체력 때문에 코빙턴 상대로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라운드 경기인 번즈 싸움에서 3라운드 마지막쯤에 많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3라운드는 다른 경기에 5라운드에 버금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던진 타격 횟수를 보면 둘은 총 462회의 타격을 시도했는데 이는 웬만한 5라운드 타이틀 경기에 비기는 타격 횟수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5라운드에 끝난 에드워즈 대 우스만 경기는 총 332회의 타격을 기록했습니다. 또 치마이프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격투기의 영역인 타격으로 3라운드 대부분을 풀어나갔습니다. 치마이프처럼 그래플링이 몸에 배어있는 선수에게 타격전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코빙턴과의 경기에서 익숙한 동작인 그래플링이 많이 포함된다면 체력적으로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치마이프는 바디샷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빙턴과의 체력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코빙턴의 체력을 바디샷으로 갉아먹을 수 있는데 바디샷은 코빙턴의 빠르고 혼란스러운 페이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빙턴 대 우스만 1차전에서 코빙턴이 정신없이 달려들었을 때 우스만이 바디샷으로 대응하니까 코빙턴은 전처럼 마구잡이로 달려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코빙턴의 페이스와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주는데 바디샷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빙턴의 경우 유도식 테이크다운과 클린치에서의 그래플링 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마이프를 보시면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하는 포지션은 바디락입니다. 더블렉으로 테이크다운을 시작해도 결국에는 그립이 올라가 바디락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포지션에서 테이크다운을 완성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디락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그냥 들어 올려 원하는 위치로 내동댕이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디락을 잡았을 때 카운터로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그립이 제 팔 아래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훅을 잡거나 헤드락을 잡고 허리 우릭이나 허벅다리로 상대를 넘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빙턴도 치마이프의 바디락과 전반적인
일반적인 클린치에서의 그래플링에 대응하고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그리거 대 챈들러입니다. 맥그리거는 포이리의 3차전에서 발목이 부러지고 난 후 아직 정확한 복귀 전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3년에 옥타곤에 복귀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약물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맥그리거는 아마 2023년 2월에 시작해서 6개월간 약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UFC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의 복귀 전과 경기 상대는 모두의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맥그리거의 상대로 스스로를 지목했습니다. 올리베이라도 맥그리거와 경기를 뛰고 싶다는 말을 했고 볼카노프스키도 과거 패더급 강자와의 경기에 몇 차례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대는 챈들러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챈들러는 토니 퍼거슨을 KO시킨 다음 정말 인상적인 콜아웃을 했습니다. 맥그리거를 배려해서 라이트급이 아닌 웰터급에서 싸우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는데 맥그리거는 좋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마음에 드는 매치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맥그리거는 라이트급 상위 컨텐더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플링이 약점인 맥그리거에게 다리우시, 감롯, 사루키안, 마카체프나 올리베이라는 정말 어려운 매치업이고 그렇다고 웰터급에서 우스만이나 코빙턴, 치마이프, 벨랄 무하마드 같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와 겨룰 만한 실력을 가졌지만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상대로 저는 늙은 베테랑 선수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퍼거슨이나 라울러, 디아즈는 은퇴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긴 합니다. 챈들러도 이런 맥락에서 꽤나 괜찮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화끈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맥그리거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이고 재미 하나도 무조건 보장되는 상대입니다. 스타일을 보면 이론적으로 맥그리거가 타격에서 유리합니다. 챈들러처럼 짧은 오소독스 타격과는 맥그리거의 손싸움에 취약하고 뒷손을 던진 다음 카운터 레프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알바레즈나 알도전을 보시면 맥그리거는 손싸움을 통해 상대의 앞손을 봉쇄하고 뒷손을 유도합니다. 뒷손을 던지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시그니처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카운터는 상대가 오소독스일 때 가장 잘 먹히고 챈들러처럼 뒷손을 크게 잘 던져주는 상대로 더욱 잘 먹히는 셋업입니다. 하지만 챈들러가 레슬링을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주 강한 레슬러인 챈들러가 맥그리거를 테이크다운하고 계속 상위 포지션을 유지해 라운드를 점수로 이기려 한다면 바닥 청소는 물론이고 경기 후반에 지친 맥그리거는 타격전에서도 원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왼손도 경기 초반에는 강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파워를 많이 잃기 때문에 레슬링 전략을 실행한다면 맥그리거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전략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 경기를 재미없게 이길 바에는 차라리 스펙타클하게 지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몇 번 주어지지 않는 기회인 맥그리거와의 경기인데 제 생각에는 승패를 떠나 타격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3년에 이루어져야 할 매치업들은 이 3개 말고도 많습니다. 치마이프가 코빙턴 말고 샤브카 라우무노프와 싸워야 한다는 말도 많고 할로웨이 대 아놀드 앨런, 마카체프 대 다리우시 등 매치업이 많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존 존스 대 은가노가 가장 기대되고 현실화되길 바라는 매치업입니다. 2023년에 새로운 경기들을 기대해보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